아들을 찾은 날, 저는 더 큰 지옥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란입니다. 65살이고 지역 전통시장에서 바느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을 서서 일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2번 받았고 무릎 연골도 1번 깎아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퇴직금을 합쳐서 2억 3천에 집을 샀습니다. 아들 도윤이 대학 다닐 때 빌린 2천만 원도 10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36살이 됐어도 저는 여전히 그 애를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전기설비 회사에서 기사로 일했고 매달 월급 250만 원을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며느리 유정이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꼼꼼한 성격이려니 했습니다. 제가 시장 가게에서 쓰는 계산기를 유난히 오래 들여다보더군요.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장부는 어떻게 쓰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착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정이가 돈 관리를 좀 빡빡하게 하는 것 같던데 너 괜찮니? 도윤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유정이가 원래 그래요. 알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였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1~2번은 전화가 왔는데 한 달에 1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었습니다. 바빠서 그래요. 짧게 그렇게만 왔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유정이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도윤이는 제 전화를 안 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부부끼리 바쁘겠거니 제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럽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올해 3월이었습니다. 도윤이 직장 동료인 강호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도윤이 연락 안 되세요? 응? 왜요? 도윤이가 갑자기 휴직계를 냈대요.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 낸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분명히 서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윤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말수도 줄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고요. 어머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2번을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며칠 쉬려고요. 걱정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바뀌어 있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혜란 씨,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못 보셨어요? 도윤이요? 일주일쯤 됐나? 못 본 것 같은데요. 유정이는 며칠 전에 봤어요. 큰 가방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딸 선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오빠 연락 안 되니?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 돼. 집에도 없어. 뭐? 잠깐만요. 제가 언니한테 전화해 볼게요. 10분 뒤 선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엄마 언니 전화 안 받아요.
형수한테도 전화했는데 안 받네요. 그날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는 차가웠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번호가 불렸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됩니다. 담당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입니다. 결혼은 하셨고요. 네, 그럼 성인 남성이 스스로 연락을 안 하는 건데 가출 신고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갑자기 휴직계가 들어왔다고요. 본인이 낸 거 아닌가요? 아들이 그런 거 낸 적 없대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성인은 자기 의지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며느리분은 뭐라고 하세요? 며느리도 연락이 안 돼요. 그럼 두 분이 같이 어디 간 거 아닐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한 장 건넸습니다. 일단 실종 신고는 접수해 드릴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가 같이 연락 안 되는 경우는 보통 본인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며칠 있으면 연락 올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손에 든 대기표가 구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선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언니 차 번호 알아요? 응, 알지. CCTV 추적 신청하면 어디로 갔는지 나올 거예요. 그게 되니? 경찰이 안 해주면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죠. 선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도윤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커서 엄마 허리 아픈 거 다 낫게 해드릴게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윤이 통장을 확인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제가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매달 15일에 250만 원이 들어오고 같은 날 자동이체로 180만 원이 빠져나가네요. 어디로요? 계좌 번호는 여기 있는데요. 예금주 이름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 조사나 법원 명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저는 그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선미한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빠 월급이 매달 여기로 180만 원씩 빠져나간대. 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년이면 엄마 대충 계산해도 6,500은 넘어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져간 거야? 언니 아니면 누가 있겠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강호 씨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도윤이 차 블랙박스요. 제가 도윤이 차 열쇠를 갖고 있거든요. 회사 주차장에 차가 그대로 있길래 확인해봤는데 블랙박스가 포맷되어 있어요. 포맷? 네. 기록이 전부 지워졌어요. 누가 일부러 지운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3월 12일이요.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3월 12일. 도윤이가 며칠 쉬겠다고 문자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단순 가출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누가 오빠를 숨긴 거예요. 누가?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유정이가 왜 그래? 엄마 6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블랙박스도 지워졌어요. 휴직계도 위조됐어요. 이게 다 우연일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직접 찾아야 해요. 경찰은 안 움직여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정이의 얼굴, 장부를 보던 눈빛, 도윤이의 전화를 대신 받던 목소리, 도윤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며칠 뒤 강호 씨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회사 동료들이 수소문했는데요. 누가 도윤이를 봤대요? 어디서요? 그쪽이요. 근데 상태가 좀 이상했대요. 이상하다니? 말을 거는데 반응이 느렸대요. 멍하니 있다가 그냥 가버렸대요.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주소는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고 사랑구 행복동 쪽이래요. 저는 그 즉시 선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오빠 봤대. 어디요? 사랑구 행복동. 지금 당장 가요. 우리는 그날 오후 행복동으로 갔습니다. 골목을 돌며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 못 보셨어요? 도윤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 며칠 전에 봤어요. 저기 소망빌라 앞에서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호예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던데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틀비틀하더라고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있었어요? 여자랑 있었어요. 젊은 여자요. 우리는 그 빌라로 갔습니다. 문패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층 302호. 문패에 서유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선미가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정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유정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어디 있어? 도윤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무슨 병원? 우울증이 심해져서요. 입원 치료 중이에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 여기 있었잖아요. 유정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유정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표정만 보면 지친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유정이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오빠가 작년부터 상태가 안 좋았어요. 우울증 진단받았고 약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심해져서 제가 여기로 데려왔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부모한테 말도 안 하고 유정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오빠가 점점 이상해져서.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는 유정이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이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요. 사랑정신건강병원이요. 주소 알려줘. 유정이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눈빛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작년부터 우울증이었다고요? 저희가 몰랐을 리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30년을 키웠습니다. 그 애가 아프면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장도윤 씨 입원해 있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3주 전부터 입원 중이시네요. 면회 가능한가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저 환자 어머니예요. 보호자로 등록되신 분이 따로 있으세요. 서유정 씨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친어머니가 왔는데 왜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병원 입구벽에 붙어 있는 보호자 외 출입 금지 안내문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제 아들이 저 안에 있는데 저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선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방법 찾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도윤이가 어렸을 때 사준 허리 쿠션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쿠션을 안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계획을 짜야 해요. 선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무슨 증거? 일단 오빠 통장부터 다시 봐요. 18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추적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선미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좌로 3년간 나간 돈을 정확히 계산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총 6,480만 원이네요. 매달 180만 원씩 36개월이요. 선미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6,500이에요. 거의 오빠 월급 전부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그걸 알아내야죠. 선미는 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우 씨, 혹시 도윤이 오빠가 큰 빚이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빚 같은 거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돈 빌려주기도 했고요. 그럼 생활비가 많이 들었나요? 글쎄요. 원래 검소한 사람이에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술도 잘 안 마시고요. 선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오빠는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매달 180만 원이 사라졌다는 건 누군가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유정이가? 언니 말고 누가 있겠어요. 사흘 뒤 강호 씨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윤이 휴직계 서류 봤어요. 어떻게요? 회사 인사팀에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서명이 도윤이 거랑 좀 달라요. 다르다고요? 네. 평소에 도윤이는 장자를 쓸 때 획이 길게 나가는데 이 서류는 짧게 끊겨 있어요. 그리고 필체도 좀 떨려 있고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위조된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회사에선 이미 처리된 일이라 다시 조사하긴 어렵다고 하네요. 저는 전화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요? 경찰한테 가세요.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예요.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휴직계 위조라는 증거가 있어요. 필적이 다르대요. 그건 감정을 받아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범죄 행위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선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언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졌는데요. 근데 친어머니가 면회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건 의료법상 보호자 권한이에요.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국가는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면회 오는 시간을 알아내야 해요. 그때 오빠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셋째 날 오후 유정이가 나타났습니다. 유정이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뒤 유정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차 안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유정이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에 탔습니다. 선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새 차 아니에요. 뭐? 언니 원래 타던 차는 작은 경차였어요. 저 건 외제차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정이의 차는 번쩍이는 검은색 차였습니다. 선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저 차 최소 5천만 원은 할 거예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유정이를 따라갔습니다. 유정이의 차는 시내 백화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이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유정이는 명품 매장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카드를 꺼냈습니다.
선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거 봐요. 유정이는 웃으며 쇼핑백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아무런 고통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명품 가방을 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오빠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오빠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오빠 돈을 쓰고 있잖아요. 차도 바꾸고 명품도 사고. 그리고 오빠를 병원에 가둬놨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뭔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넣어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도윤이는? 우리가 꺼내야 해요. 다음 날 우리는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선미가 접수대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 장도윤 환자 사촌이에요. 면회 신청하려고요.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전화로 동의 받으면 안 되나요? 보호자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선미는 돌아왔습니다. 안 되네요. 저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그때 병원 정원 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멍하니 걷는 사람.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뛰어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이는 멈춰 섰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도윤아, 엄마야. 도윤이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세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야. 너 낳은 엄마. 도윤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선미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나야 선미. 도윤이는 선미를 봤습니다. 역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선미? 응, 내 동생이야. 도윤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산책 중이에요. 가봐야 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도윤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왜 이래? 엄마 진짜 몰라. 도윤이는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아줌마, 손 놓아주세요. 그 목소리엔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걸어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미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저는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몰라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정이가 그래도 남편을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약 때문인 것 같아요. 약? 우울증 약을 과하게 먹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대요. 아니면 선미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뭔데? 다른 약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선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약?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병원 기록 확인해야 해요. 우리는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장도윤 환자 처방 기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저 환자 친어머니예요. 죄송하지만 등록된 보호자가 아니시면 안 됩니다. 선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 명령이나 경찰 조사, 협조 공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시 막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 중에 약사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뭘? 오빠 같은 증상이 나오는 약이 뭔지요? 그날 밤 선미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왜? 기억장애, 감정둔화, 느린 반응 이런 증상이 나오는 약이 있대요. 뭔데? 벤조디아제핀 계열이요. 항불안제예요. 근데 이걸 과량 복용하면 저렇게 될 수 있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과량? 의사 처방 없이는 못 받는 약이에요. 그리고 장기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겨요.
그럼 도윤이는 지금 약에 의존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강우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윤이 문자 발신 기록 좀 알아봤어요. 어떻게요? 제 친구가 통신사에 있거든요. 비공식으로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며칠 쉬겠다는 문자요. 그거 발신 위치가 도윤이 집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형수님 오피스텔 근처예요.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 문자는 도윤이가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선미한테 말했습니다. 유정이가 도윤이 폰으로 문자 보낸 거야. 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이번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302호에 사는 사람 아세요?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 거기 젊은 여자 혼자 사는 것 같던데요. 남자는요? 남자. 한 달 전쯤 봤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요? 비틀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술 취한 사람 같았어요. 선미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대했어요? 팔 붙잡고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좀 거칠게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도윤이와 유정이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에 걸려 있는 액자였습니다. 유정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내렸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2, 5, 14, 우리의 시작. 저는 그 날짜를 달력에 적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자동이체가 시작된 시점도 결혼 직후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가 언니 SNS 좀 뒤져봤어요. 뭐가 나왔어? 선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유정이의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사진, 명품 가방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올해요. 1월부터 계속이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도윤이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 사진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형수 혼자만 찍혀 있어요. 사진 밑에는 오늘도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워있는 병원 이름은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실종된 게 3월이잖아. 그럼 1월, 2월엔 뭘 한 거야? 언니는 이미 그때부터 오빠 없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강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우 씨, 도윤이가 1월, 2월에 회사 잘 나왔어요? 1월은 정상이었는데요. 2월부터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지각도 잦고 회의 중에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말 걸어도 반응이 느렸고요. 혹시 약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사무실에서 알약 먹는 거 봤어요. 물어봤더니 두통약이라고 했는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게 두통약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요. 다음 날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 이름이라도 알아냈으니까 그 병원 평판 좀 찾아봐요. 우리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리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병원 좀 이상합니다. 야간 진료도 하고 예약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처방을 너무 쉽게 내주는 것 같아요.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문제 있는 병원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이 병원 원장 이름 알아내요. 그리고 유정이랑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해요. 며칠 뒤 우리는 병원 근처를 다시 갔습니다. 병원 간판을 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한승민. 선미가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의사 면허 정지 이력 있어요. 뭐? 5년 전에 불법 처방으로.
면허 정지 3개월 받았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유정이한테 약을 준 거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들고 갔습니다. 자동이체 내역, 휴직계 위조 정황, 문자 발신 위치, 병원 원장 이력, 유정이의 SNS 사진들, 그리고 강호 씨가 확인한 블랙박스 포맷 기록도 프린트해서 가져갔습니다. 도윤이 차에서 3월 12일 이후 기록이 통째로 사라진 화면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이제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긴 한데요. 이것만으론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직접적인 증거요. 예를 들어 녹취라든가 계좌 추적이라든가.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법 안에서 움직여야 해서요. 우리는 다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경찰은 안 도와줘요. 우리가 직접 해야 해요. 뭘, 녹취요. 형수 목소리로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선미는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 우리 언니를 속여야 해요. 어떻게? 제가 투자자인 척 할게요. 큰돈 있는 사람. 그럼 언니가 관심 가질 거예요. 그런다고 속아 넘어갈까? 언니는 돈에 약해요. 우리 그거 이미 봤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녹음할 거예요. 다음 날 선미는 유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장선미예요. 제가 요즘 부동산 투자 관련 일하고 있는데 언니 사회복지 경력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선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복지시설 관련 투자인데 수익성 좋아요. 한번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유정이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틀 뒤 선미는 호텔 라운지에서 유정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선미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유정이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미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도윤이 오빠 일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 오빠 많이 안 좋아요. 유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우울증이 심해져서요.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병원비에 약값에. 제가 아니었으면 벌써 무슨 일 났을 거예요.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그나저나 이 프로젝트 관심 있으세요? 유정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요? 초기 투자 5천만 원 정도 하시면 1년 안에 입에는 회수 가능해요. 유정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요. 근데 제가 지금 여유 자금이 별로 없어서. 대출 가능하지 않아요? 유정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론 한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남편 명의로는 가능하긴 한데. 선미는 숨을 참았습니다. 오빠 명의로요? 네, 오빠 신용이 좋거든요. 제가 서류 처리할 수 있어요. 오빠가 동의하셨어요? 유정이는 웃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뭘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하면 돼요. 선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오빠 명의로 이것저것 처리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보호자니까. 인감도 제가 갖고 있고요. 선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검토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유정이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빨리 연락 주세요. 선미는 명함을 받고 나왔습니다. 제가 다가갔습니다. 어땠어? 선미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다 됐어요.
우리는 차에 타서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유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뭘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하면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도윤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반격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뭘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하면 돼요. 유정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경찰한테 가져가면 움직일 거예요. 그럴까? 이번엔 달라요. 직접 증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의도네요. 그럼 이제 조사하실 건가요? 일단 병원부터 조회해봐야겠습니다. 처방 기록하고 보호자 지정 경위까지. 형사는 전화를 몇 통 걸었습니다. 30분 뒤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한승민. 이 사람 과거 이력 확인했습니다. 불법 처방 전력 있네요. 선미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오빠한테 준 약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병원 압수수색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사흘 뒤 경찰이 병원을 조사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우리가 몇 달 동안 모아온 자료들이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은행 자동이체 내역과 위조된 휴직계 사본, 블랙박스가 포맷된 날짜, 그리고 며칠 쉬겠다는 문자가 찍힌 발신 위치까지. 압수한 처방 기록에서 도윤이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3개월간 과량 처방.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약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많이 처방하는 건 비정상입니다. 게다가 환자 보호자와 원장 사이에 금전 거래 정황도 있습니다. 금전거래요? 유정 씨가 한승민 원장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총 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유정이가 말하던 치료와 보호가 우리 도윤이를 재산과 약물로 묶어두기 위한 또 하나의 덫이었다는 거요. 그럼 유정이가 돈 주고 약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유정이를 소환했습니다. 유정이는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유정 씨가 일부 인정했습니다. 뭐요?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거, 인감을 임의로 사용한 것, 그리고 병원 원장한테 돈 준 것, 그럼 이제 처벌받는 거예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유정이는 유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승민 원장도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보호자 지정이 어머니로 변경됐습니다. 이제 면회 가능합니다. 저는 그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윤이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도윤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엄마야. 도윤이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여기 왜 있어요? 저는 도윤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데려갈게.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물 의존도가 심합니다. 지금 당장 끊으면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용량을 줄여가면서 정상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6개월이요? 네. 그리고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을 줄여가면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유정이는 어디 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정이는 지금 큰 잘못을 했어서 벌 받고 있어. 무슨 잘못이요? 너를 아프게 한 거야. 도윤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천천히 기억할 거야. 괜찮아. 석 달째 도윤이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30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 너도 여기서 살았었어. 도윤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도윤이 옆에 허리 쿠션을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사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억나니? 어렴풋이요. 엄마 허리 아프시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내가 사준 거야. 재판은 넉 달 뒤에 열렸습니다. 증인석에 선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기억까지 가져갈 줄은 몰랐습니다. 유정이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약사법 위반. 한승민 원장은 징역 3년, 의사 면허 취소.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약물로 통제하고 그 사이 재산을 탈취했으며 의사와 공모하여 불법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는 가정 내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환자의 신체와 정신을 도구로 삼은 비인격적 행위입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는 도윤이와 선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도윤이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선미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회사 복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복직 가능하대요. 휴직계가 위조된 거라는 증거 제출했더니 다행이다. 도윤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많이 걱정 끼쳐드렸죠? 아니야. 괜찮아. 저 이제 다시 일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엄마 허리 치료도 해드릴게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저는 도윤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가 커서 엄마 허리 아픈 거 다 낫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을 도윤이는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봤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강호 씨와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도윤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니야. 내가 써.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도윤이와 선미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아. 그리고 엄마, 제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엄마가 괜찮다고 할 때만 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하기엔 이르지. 그래도요. 저 이제 조심할 거예요. 선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당분간은 결혼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알았어. 우리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바느질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도윤이가 사준 쿠션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도윤이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옵니다. 엄마, 제가 오늘 반찬 사왔어요. 고마워.
선미도 자주 옵니다. 엄마, 오빠 요즘 얼굴 좋아 보이죠? 그러게. 다행이야. 어느 날 제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바지 기장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손님은 바지를 맡기고 갔습니다. 저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제가 차렸어요. 내가 간단한 거지만요. 식탁에는 국과 밥,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도 앉았습니다. 엄마, 잘 드세요. 고마워.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도윤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다시 얻기까지 나는 세상을 믿는 법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잡은 손 하나가 우릴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도 다시 찾지 못할 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저는 늦게야 배웠습니다.